안녕하십니까.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입니다. 오늘은 트렌드를 읽는 힘. 과연 2022년 우리는 어떤 트렌드에 주목할 건가? 이 얘기를 가지고 제가 곡성 주민들 이렇게 만나러 왔습니다. 트렌드. 매년 연말 연초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트렌드일 겁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늘 궁금해요. 올해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걸 좀 주목하면 기회가 좀 많을지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트렌드를 분석하는 게 직업인 사람입니다. 주로 시장, 산업,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거 연구하는 게 제 일인데요. 주로 기업들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할 때 어떤 맥락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고민하면 좋을지 이걸 좀 도와주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2022년 어떤 기회를 좀 관심 가지면 좋을지, 그리고 과연 2022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해인지 이런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긴 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끝나면 마스크도 벗고 위기도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사실은 팬데믹이 끝나도 위기가 끝나진 않을 겁니다. 보건건강의 악재라는 측면으로만 보자면 위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팬데믹이 2년이라는 기간 동안요, 경제나 산업 구조의 변화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위기는 결국 경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 건지, 사실은 그때도 위기 상황들이 계속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좀 살아가야 될 건가, 이 고민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뉴노멀이라는 단어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요즘 많이 쓰죠. 뉴노멀, 새로운 뉴노멀, 하나의 표준, 기준, 우리가 알고 있던 기준이 바뀐 거예요. 뉴노멀이라는 말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썼던 시기 2012년하고 작년인데요. 2012년은 미국의 금융위기, 2008년, 9년 이어졌던 미국의 금융위기가 유럽의 재정위기로 이어지고 중국마저도 경제가 좀 어렵다라고 했던, 전 세계가 경제 위기가 고조되었던 그 시기가 이때입니다. 사실 뉴노멀이란 말은요, 호황일 때, 태평성될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위기일 때 쓰는 말입니다. 팬데믹 기간에 이 말이 대두됐던 이유는 세상이 바뀐 겁니다. 바뀐 세상에서 누가 살아남을까? 변화를 잘 따라가는 사람, 새로운 변화의 앞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겐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뒷줄에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별로 없어요. 뉴노멀은 상당히 가혹한 말입니다. 세상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못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없어,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우리가 뉴노멀이라는 말을 첫 번째 많이 썼던 저 시기와 연결되는 게 바로 블랙스완입니다. 미국의 금융위기 때 나왔던 단어이기도 한데요. 블랙스완,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예측 안 되는 위험에 대한 부분. 우리가 위험이라는 게 예측도 되면 피할 수도 있고 대응도 할 수 있을 텐데 예측이 안 됐다라고 한 겁니다. 저 당시에 금융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대두되고 있는 스완은 어떤 스완이냐? 그린 스완이에요. 원래 스완이란 말이 백조란 말이거든요. 백조, 흰색 새가 백조인데 자꾸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느냐? 우리가 알고 있던 이 흰색, 그 일반적인 상식과 어긋나는 상황들이 자꾸 생겨서입니다. 요즘 그린 스완은 뭐냐? 그린 하면 환경이 떠오르죠. 친환경,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굉장히 좋은 말이고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기후와 환경과 연결되어서 초래될 수 있는 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환경이라는 것이 그냥 단지 우리 환경만 나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환경과 연결된 금융위기, 재정위기, 이거 사실 굉장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리자면 중국이 전력난을 겪고 있어요. 아니, 중국 남의 나라 전기 사정이 우리랑 뭔 상관이냐 싶겠지만 하필이면 저 남의 나라가 전 세계 공장입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에다 공장 많이 차려놨죠. 근데 중국의 전기 사정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전력이 있어야지 돌아가잖아요. 저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 기업들의 공장의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원래 만들어야 될 게 100개인데 100개를 못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서 팔려야 되는 게 100개인데 그보다 훨씬 더 적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갖고 싶은 사람은 많아졌는데 물건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에너지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전력난이라는 것은
전기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 거니까 전기의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이러면 원가가 올라가겠죠. 이게 중국만의 일이 아니고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 올 만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변수가 바로 중국발 변수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전력난의 배경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탄소 중립입니다. 심지어 중국마저도 탄소를 줄여야 돼요. 중국이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도 뭐 그렇게까지 뭐 다른 나라에 기여하면서 뭐 착한 이런 느낌이 좀 덜 드는 나라잖아요. 그런 중국마저도 탄소 신경 써야 되고요. 기후위기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업, 경제를 계획함에 있어서도 고부가가치나 미래 산업은 밀 수 있는데 탄광, 석탄 개발하거나 뭐 탄소 배출 많이 하는 이런 산업은 조금 찬밥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탄광이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내부에서 석탄 수급에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에다가 중국 외부, 호주하고 정치적인 이슈가 생기는 바람에 호주로부터 들어오는 석탄이 수입이 안 됐습니다. 그만큼의 물량을 국내에서 소화했다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중국 내에서 소화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전력을 위해서 석탄이 필요한데 석탄이 줄어들었으니까 발전소가 덜 돌아가는 건 거죠. 중국은 화력 발전의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도 높죠. 근데 전 세계가 태양광, 풍력 다 좋지만 이건 이상기후 때는 조금 차질이 생겨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발생한 이런 이슈들. 이게 중국뿐이 아닙니다. 인도도 비슷하고요. 전 세계가 이런 상황들을 겪습니다. 전 세계 지금 석탄값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여기서 메시지가 뭐냐? 탄소 절감, 기후위기 대응 다 좋은데 생각보단 돈이 많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일컬어가지고 그린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친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부분들,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생산 단가 상승, 뭐 물가 상승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업이 고스란히 다 떠안을 수는 없으니 결국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도 앞으로도 중요할 겁니다. 이런 이슈들이 계속 발생하겠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 많습니다. 전기차도 그래요. 여러분들 전기차에 관심 가진 사람들 요즘 많아졌죠. 전기차에 우리가 왜 관심 가집니까? 내연기관, 엔진 있는 자동차보다 전기차를 타면 환경에 조금 더 이롭다 이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전기차 보급이 많아질수록 손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선 전기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밀었던 나라죠. 이런 지역이죠. 이런 지역에서 주유소, 정비소 타격이 엄청 생겼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늘어나면 전국의 주유소, 정비소 타격 많아지겠죠. 주유소, 정비소뿐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에서도 전기차 생산 라인을 늘리고 내연기관 라인을 줄인다면 우리가 보통 공장이 전기차로 내연기관에서 넘어가게 되면 일자리가 얼마나 줄어들까 이런 거 계산해 봤거든요. 보통 한 절반쯤 줄어든다고 생각했었어요. 전기차가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부품도 좀 적고요. 공정도 좀 더 단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가 더 적게 필요하죠. 한 반쯤 되겠다. 바꿔 얘기하면 반쯤 되는 직원들은 할 일이 사라지니까 나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나? 막상 전기차 보급이 확대가 되고 전기차 공장, 전용 공장들이 자꾸 만들어지다 보니까 반쯤이 아니고요. 한 90%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일자리가. 아니 반 사라져도 우리가 놀랄 일인데 90% 사라지면 참 어마어마하죠. 상당수의 공장이 완전 자동화로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일본 닛산의 자동차 공장, 아리아라는 전기차의 전용 공장인데요. 이 공장에는 거의 최종 검사 단계도 로봇이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동화 많이 시켜도 최종 검사는 그래도 사람이 했었거든요. 이것마저도 바꾼 거예요. 한국의 아이오닉 자동차 공장도 거의 완전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자꾸 사라지는 거. 그뿐이 아니죠.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요. 건설 현장이나 이 산업 현장에서 재해가 나면 저기서 일하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크게 손실이 생기는 거죠. 이걸 좀 막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22년 1월 말부터 발효가 되는데요.
원래 이 법의 목적은 저런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를 좀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기업이 투자를 더 많이 해라. 이 목적이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로봇이 자꾸 들어가요. 사람을 자꾸 뺍니다. 요즘 아파트 건설 현장에 미장을 로봇이 합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외벽 페인트 칠 로봇이 합니다. 원래 법의 목적은 사람을 지키자인데 이 법이 적용되면서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자동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캐스프란 자동차 여러분 들은 적 있죠? 현대자동차가 올해 팔고 있는 이 자동차 2021년 팔아서 아마 계속 팔리는데요. 이 자동차가 왜 중요한 의미냐? 이쁘고 작은 경차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이 자동차는 100% 온라인으로만 팝니다. 영업사원이 없어요. 이 차는 홈페이지에서 팔아요 그냥. 이렇게 되면 자동차 파는 영업사원들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그동안 온라인으로 차를 파는 시도를 여러 번 해봤지만 영업조직과 노조가 반대해서 계속 못했어요. 수년 동안.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는 처음부터 영업사원 한 명도 없이 온라인으로만 팔았습니다.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를 온라인으로 다들 팔고 있어요. 현대차는 그걸 못하다가 이제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자동차 공장이 현대차 게 아닙니다. 위탁하는 거예요. 그 말은 저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현대차 노조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현대차 노조에서는 이걸 반대하고 싶지만 반대할 수가 없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노조가 아니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번에 생겨버린 거죠. 이것도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엇갈릴 수 있어요, 시선이. 영업사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일자리가 사라지는 일이 되는 거니까. 근데 온라인으로 뭐든 사보니까 더 편하다. 온라인으로 사니까 비용도 좀 줄어들더라.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잘된 걸 수도 있죠.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여러분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바로 뉴노멀은 이런 겁니다. 뉴노멀은 일방통행 같은 거예요. 세상에 기술이 됐건 산업이 됐건 갑자기 바뀌었는데 못 따라가면 어쩔 수 없어. 못 따라가는 사람마저 다 끌고 갈 생각은 없어. 이게 뉴노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일방주의적 뉴노멀의 빠른 속도에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어땠습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 여러분의 삶이 좀 나아졌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을 수 있죠. 실제로 팬데믹 기간 동안 어려워졌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하지만 반대로 팬데믹 기간 동안 돈을 엄청 벌었어. 이런 사람도 꽤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물건 파는 유통 매장 중에서 아마존이라는 곳이 있죠. 온라인으로 물건 파는. 이곳이 팬데믹 이전까지는 그래도 월마트보다는 물건을 덜 팔았어요. 월마트에 저력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팔았습니다. 격차가 꽤 났습니다. 근데 팬데믹 되고 1년여 만에 역전됐습니다. 이게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이런 상황 수년 더 지나서 왔을 겁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물건 사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많이 생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 팬데믹 이전까지는 재래시장 가거나 마트에 갔던 할머니 할아버지조차도 요즘 뭐 쿠팡 이용하시고 쓱배송 이용하시는 분이 생겼습니다. 이거 팬데믹 끝났다고 다시 안 돌아갑니다. 한번 편리한 걸 겪어본 사람들은 쉽게 못 버리죠. 이런 것 때문에 자영업의 위기, 오프라인의 위기는 팬데믹 끝나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6명은요. 전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 1, 2, 3, 4, 5, 6등입니다. 엄청 돈 많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저게 그래프가 저게 뭐냐? 재산 그래프예요. 보시면 재산 그래프가 2021년 가장 끝에 있는 게 21년이거든요. 매년 늘어난 사람도 있었지만 2021년을 보세요. 정말 하늘 올라갑니다. 아니 왜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2021년이 도대체 무슨 해이길래 이렇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더 바로 팬데믹 기간이 이 사람들에게는 이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팬데믹이 어렵다 해도요. 이득이 돼요. 세계 최고의 부자들한테. 왜냐? 이 6명의 사람들 중에 4명은 IT 회사 만든 사람이고요. 1명은 IT 회사에 투자 많이 한 사람이고요. 1명은 그 루이비통 회사
명품회사 대표예요. 부자들의 돈이 더 많아지니까 부자들이 또 좋은 것도 많이 사죠. 이러다 보니까 이 시장들이 다 커진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20개 기업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가장 비싼 기업 20개예요. 이 20개 비싼 것 중에서 여러분이 아는 기업, 한국 기업은 딱 한 개 있죠. 삼성전자. 여기에서 보면 저 빨간색 동그라미 친 기업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IT 기업입니다. IT 기업이 상위에 다 있죠. 모든 산업을 통틀어가지고 가장 비싼 기업 모아놨더니 IT가 상위권 다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산업 주도권을 IT가 다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곡성 주민들 여러분 중에선 난 IT 몰라 이런 사람 있어요. IT는 젊은 사람들이 알지 우리는 몰라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IT가 없으면 안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왜냐?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영상 보고 화면 보는 것도 이거 IT의 힘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바뀐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IT가 주도하고 있는 세상, 팬데믹이 왔지만 IT는 더 커졌습니다. 직접 사람들이 만나지 못해도 이렇게 IT의 힘을 빌어서 현장에서 만난 것 같은 효과를 자꾸 내잖아요. 물건을 사도 온라인으로 사고 수업을 받아도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뭐든 다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이러니까 시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팬데믹은 전 세계 사람들의 속도를 바꾼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 타임머신 태워가지고 한 몇 년 후의 미래로 갑자기 날아갔던 거와 비슷해요. 이렇게 되면 변화를 잘 모르는 사람, 새로운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갑자기 몇 년의 격차가 더 생긴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선 위기를 겪은 사람도 많으실 거예요. 팬데믹 기간 중에. 하지만 기회를 겪은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2022년에는 위기 쪽에 서겠습니까? 기회 쪽에 서겠습니까? 누구나 기회 쪽에 서고 싶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변화의 흐름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위기가 와도 살아가야 돼요.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속에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 새로운 트렌드를 잘 공부해서 과연 이 속에서 뭘 좀 주목해 볼까? 이러려고 오늘 이 과정이 만들어진 겁니다. 트렌드의 관점에서 우리는 의식주를 많이 봐야 돼요. 여러분, 뭘 먹고 입고 어디에 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만 잘 들여다봐도요, 우리가 풀어야 될 여러 가지 숙제가 다 풀리고 이것만 잘 들여봐도 돈이 생길 구멍들이 자꾸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나온 그 욕망을 잘 주목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트렌드를 분석하는 게 일인 사람입니다. 제가 기업들한테는 보통 산업 비즈니스 트렌드, 신기술 트렌드 이런 거 주로 많이 알려주는데요. 제가 연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연구는 라이프 트렌드입니다. 왜 라이프를 가장 연구 많이 하느냐? 라이프에 대한 연구가 돼야지 우리가 뭘 먹고 뭘 입고 의식주를 해결해야지 이러고 나야지 그걸로 어떤 소비가 이루어질 건지 어떤 비즈니스가 나올 건지 어떤 투자를 할 건지 어떤 교육 이게 다 연결돼요. 모든 트렌드를 이해하는 가장 중심 퍼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라이프 트렌드 잘 읽어보시고 이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노멀이 제가 좀 위험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뉴노멀, 일방통행, 속도가 빠르고 물론 이게 선도하는 기업이나 앞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뉴노멀이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베터 노멀입니다. 무조건 빨리 가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 한번 더 좋은 방향으로 가자. 이 맥락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생겼던 이 수많은 욕망들이 2022년에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의 욕망 속에서 주목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제가 2022년을 바라보고 쓴 이 책의 0번째 나오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부터는 12개 항목들 중에서 곡성 주민들 입장에선 이런 거 먼저 좀 알아두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 위주로 몇 가지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드닝입니다. 정원 가꾸는 거예요. 식물 얘기입니다. 아마 곡성 주민들 입장에서는 식물 하면 우리 동네 많은데? 우리 뭐 농사도 짓고 하니까 많은데? 사실은 농사, 식물 이게 그동안은 트렌드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달라졌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이 자연과 녹지, 식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 욕망을 해석하는 기업들이 자꾸 나온 겁니다. 어떤 트렌드가 새롭게 등장하면요.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그 욕망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누구한테 퍼지냐? 제일 앞줄에 있는 사람. 제일 트렌드에 민감하고 새로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 점점 넓혀갑니다. 근데 기회라는 건요. 제일 앞줄에 있을 때는 돈 별로 안 돼요. 얼마 안 되거든요. 사람 숫자가. 그래서 제일 앞줄이 두 번째 줄로 넘어가고 이제 세 번째로 이때 주목해야 돼요. 일반 대중적인 시장으로 넘어올 때 이때가 기회가 많아지거든요. 2021년은 제일 앞줄이 움직일 때입니다. 2022년은 두 번째, 세 번째 줄이 움직일 해라서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 가드닝, 정원 가꾸고 식물에 대한 얘기 중에서 첫 번째 퍼즐 하나가 뭔가 하면 LG전자가 만든 제품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팔고 있는 가정용 식물 재배 가전입니다. 가전제품에서 채소도 키우고 꽃도 키우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게 뭐가 필요 있어? 그냥 시골에서 흙에다가 키우면 되는데 싶겠지만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다 아파트에만 살고요. 흙 보지도 못한 사람들 많고 거기다가 아파트에서 나고 자란 20대들, 30대들 평생 아파트에서 살아왔고요. 땅도 못 봤고요. 식물 키워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자연도 가깝고 싶고 식물도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직접 못하니까 이런 제품이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잘 키워주거든요. 이 제품이 165만 원이에요. 비싸죠. 지금 조금 깎아줘서 한 150만 원 돈 하는데 그래도 비싸죠. 이런 제품을 LG만 만든 게 아니고요. 삼성 LG가 한 2년 전쯤에 만들어서 CES라고 미국에서 하는 큰 전시회 때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LG는 이걸 언제쯤 팔면 될까 고민하다가 이번에 시작했고요. 삼성은 LG가 좀 파는 거 보고 좀 이따 들어올 겁니다. 여기다가 SK 교원처럼 렌탈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도 이 시장에 중저가 가격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점점 이런 시장이 많아질 거예요. 가전 회사조차도 이게 팔리겠다 싶어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퍼즐이 있습니다. 다른 업계도 들어왔거든요.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하면 비싼 거 많이 파는 데입니다. 서울의 현대백화점이 서울 여의도에 백화점 매장을 하나 만들면서 놀랍게도 실내 정원을 3,400평짜리 만들었어요. 3,400평이란 공간에 매장이 없이 그냥 풀 나무 심어놓은 거예요. 백화점은 매장 임대료 받는 장사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백화점은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근데 저 넓은 공간에 매장이 아니고 아니 왜 나무를 심었을까? 저기에 임대료를 받았으면 얼만데요 이게. 2021년에 리뉴얼하거나 새롭게 오픈된 백화점에 놀랍게도 실내 정원이나 정원을 본딴 카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전세 백화점 중에서 아주 일부예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아마 2022년, 2023년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백화점이 왜 이걸 했을까요? 백화점이 알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온라인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물건 팔아가지고는 온라인 못 이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백화점은 맛집 자꾸 갖고 오고 취향, 경험 얘기하면서 물건 파는 공간이라기보단 놀러 오는 데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다가 온라인이 절대 못하는 거. 온라인 쇼핑은 죽어도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연, 살아있는 식물 보여주는 거. 온라인은 살아있는 거 못해주잖아요. 살아있는 진짜는 오프라인밖에 못해줍니다. 이걸 그들의 무기로 삼은 겁니다. 백화점 업계가. 가전 업계, 백화점 업계, 가드닝을 주목한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또 하나 들어옵니다. 패션 업계, 명품 업계입니다. 명품 업계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옷들이 뭐냐? 작년 봄부터 올 봄에도 그렇고요. 봄, 여름 시즌 겨냥해서 나온 옷들을 가드닝 룩이라고 자꾸 나와요. 가드닝 룩, 우리말로 하면 풀밭에서 풀 뽑고 나무 심고 뭐 이런 흙만지고 이럴 때 입을 옷이에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브랜드가 좀 비싸요. 버버리도 있고 프라다도 있고 명품 비싼 겁니다. 저기 밀짚 모자 보이죠? 가장 오른쪽 끝에 저 프라다가 모자 밀짚 모자 이게 한 70만 원 돈 할 거예요. 비싸죠. 아니 시장에 가면 뭐 몇천 원도 안 하는, 만 원도 안 하는 밀짚 모자 있을 텐데 왜 저런 거 쓰느냐? 명품 브랜드가 이런 걸 자꾸 만들어요. 그러면 이런 브랜드의 이런 물건들 모든 사람들이 다 쓰진 않겠죠. 하지만 트렌드에 민감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씻고 정원도 가꾸고 풀도 만지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정원 가꾸거나 식물 키우는 것은 부유한 느낌이 아니었어요. 농사 짓고 뭐 이러는 거 부유한 느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럭셔리해서 이런 거 자꾸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뭔가 키우는 행위 자체가 매력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의 퍼즐이 들어옵니다. 서울에선 이 피크닉이란, 이 공간 이름이 피크닉이에요. 저 건물 자체. 저기가 복합문화 공간인데요. 20대 여성들이 주로 많이 가고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트렌드에 민감한, 새로운 것도 많이 쓰고 멋쟁이들이 많이 가는 공간이죠. 저기에서 원래 했던 전시가 봄부터 가을까지 가드닝에 대한 전시였어요. 트렌드에 제일 앞줄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트렌드에 민감한 트렌드 세터가 많이 가는 동네가 됐건, 비싼 명품들이 됐건, 백화점이 됐건, 가전이 됐건 제일 앞줄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저 공간에서 놀랍게도 물건 하나를 팔아왔습니다. 그 물건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바로 두가르송이라는 화분인데요. 화분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화분. 흙으로 만든 토분 화분입니다. 근데 이 화분이 좀 비싸요. 아마 마트 같은 데서 시뻘겋게 생긴 황토색 그런 화분 많이 봤을 겁니다. 대부분 독일에서 수입된 화분이에요. 그거. 작은 건 몇천 원, 비싸봤자 뭐 만 원대가 많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이 화분들은요. 작아도 한 3만 원에서 한 5만 원 넘어가고 비싼 건 10만 원도 가요. 비싸죠 화분인데. 이게 다 국산입니다. 국내에서 만든 거예요.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어진 화분인데요. 이게 뭐 화분계의 명품으로 꼽히는 화분인데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량이 너무 적어서 못 가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물건을 아까 그 팝업 스토어예요. 이 공간, 이 복합문화 공간,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이 많이 오는 이 공간에다가 잠시 매장을 열어서 잠깐 한정적으로 팔아봤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들이 이거 사겠다고 20대 멋쟁이들이 새벽부터 줄 섰어요. 이거 사겠다고. 여러분 살면서 화분 사겠다고 20대 멋쟁이들이 줄 선 거 구경도 못 해봤잖아요. 이런 화분이 있어야지 이제는 아 내가 좀 멋 좀 부리는구나. 내가 트렌드에 좀 민감하구나. 화분이라고 다 같은 화분이 아닌 거죠. 이런 욕망들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팬데믹 기간 동안 반려동물보다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습니다. 우리가 식물에 대한 태도가 계속 바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잖아요. 원격 근무, 원격 수업도 많이 하고 집이라는 공간이 잠만 자는 공간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집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뭔가 좀 허전해요. 우리 모두가 단독주택에 살고 우리 모두가 정원 있고 마당 있고 이랬으면 이런 욕망이 안 생겼을 수 있어요. 욕망은 갖고 있지 못해서 커지는 거예요. 아파트에만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 생기죠.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 정원을 다루는 다큐가 자꾸 나옵니다. 어떤 흐름에서 다큐가 나올 때는 트렌드 초반이에요. 다큐가 예능으로 넘어가면 지금 정원 가꾸는 예능들이 계속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트렌드가 커져요. 여러분들 음식을 다큐로만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쿡방부터 막 요리하는 방송 잔뜩 나왔죠. 그리고 집도 마찬가지예요. 인테리어 이런 거 다큐만 나오다 어느 순간부터 집 꾸미고 집 찾는 예능 되게 많아졌잖아요. 정원이 이제 그 순서로 돌아옵니다. 각 지자체들 각각의 뭐 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가드닝 클래스 자꾸 만드는데요. 참가한 사람도 늘고 연령대도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확실히 가드닝은 지금 시대 새로운 욕망입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이 단독주택에 안 살아요. 한국 사람 전국적으로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21%밖에 안 됩니다. 주요 선진국은 좀 달라요. 영국은 85%나 단독주택에 삽니다. 미국, 캐나다 대부분 60%쯤 돼요. 우리는 20%. 너무 적죠. 근데 이것도 전국을 합친 거니까. 사실은 지방에는 단독 많으시잖아요. 서울은 어떠냐? 서울 시민 중에서 단독주택 거주비율 4%밖에 안 돼요. 이렇게 단독이 적다는 얘기는 뭘 키우기 힘든 환경입니다, 우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드닝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드닝에 관심 가졌다는 거. 이건 앞으로 그냥 예산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게 식물 키우는 것에 끝나지 않고 다양하게 연결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30, 40대 관심도예요. 은퇴한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30, 40대가 전원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해서 팬데믹 기간 동안 관심사가 확 올라갔습니다. 그동안은 은퇴하고 전원주택까지 하지 이 느낌이었다면 생각이 바뀐 겁니다. 왜? 요즘 원격 근무를 많이 합니다. 서울에 있는 회사가 출근 안 해도 돼. 집에서 일해도 돼. 일만 잘하면.
네트워크로 요즘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면 일할 수 있잖아요. 회사에 가서도 컴퓨터로 일해요, 우리가. 그 컴퓨터를 회사에서 일하나 우리 집에서 일하나 상관없어요. 업무 성과만 내면. 이런 상황들을 일본이 어떻게 이용했냐면요. 일본은 팬데믹 이전부터도 이런 걸 잘 이용했습니다. 지방에는 지자체가 이용했습니다. 지방에는 지자체들 인구 소멸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도시에서, 대도시에서 원격 근무하는 직장인을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실 지방에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서울에서 일자리 없는 사람 데리고 올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 데리고 와서 뭐 돈 주고 이럴 게 아니고요. 서울에서 돈 버는 사람들, 일자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회사는 서울에 있는데 그냥 집은 곡성에다 두고 여기서 일하면서 원격으로 일하게 되면 그러면 돈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 동네 쓰겠죠. 그래서 지자체에서 자꾸 네트워크 센터라던가 뭐 이런 시설 자꾸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골로 와. 여기 살기 좋고 공기도 좋고 풍경도 좋고 네트워크도 좋아. 인터넷도 잘 돼. 이렇게 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일본이 이런 사업을 굉장히 잘 했고요. 우리도 앞으로 해야 될 겁니다. 수많은 지자체가 이런 거 앞으로 할 거거든요. 사람들의 삶의 공간이 바뀌어서 자연과 식물과 그리고 전원주택, 단독주택 이런 욕망들이 커져가는 건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할 게 바로 비거니즘입니다. 비거니즘이라고 얘기하면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채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즘, 비건에다가 이즘이 붙으면 먹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채식하는 사람들이 고기 맛없어서 채식하는 게 아닙니다. 고기 먹을 수 있어도요. 지금 고기를 키우는 환경, 동물 사육 환경에도 그렇고 동물 윤리에도 좀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이러니까 안 먹겠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 이게 밥상만 바꾸는 게 아니고 의식주를 다 바꿀 겁니다. 이것 때문에 기업들이 움직입니다. 에르메스는 전 세계에서 비싸기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예요. 명품 중에 명품인 이런 회사가 가방을 소가죽이 아니고 버섯 균사체로 만든 가죽이에요. 이거는 진짜 동물 가죽이 아닙니다. 버섯을 그 균사체를 가지고 질기고 뭐 질감 이걸 가지고 가죽 흉내낸 겁니다. 이걸 만들어서 비싼 가방을 팔아요. 이제 이 회사뿐이 아닙니다. 구찌도 그래요. 이 명품 브랜드도 저기 만들어진 신발, 이 신발들은 가죽이 다 식물 기반으로 펄프 이런 기반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 가죽은 다 동물인데 왜 식물이냐?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얻는 거에 대해서 이젠 좀 불만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가죽이 필요하긴 해도 그래도 동물 죽여야 되냐? 동물 안 죽여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 되게 많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도 만드는 겁니다. 이걸 비건 레더라고 부르는데요. 가죽은 가죽인데 식물로 만든 가죽이어서 그렇습니다. 명품 업계뿐이 아닙니다. 자동차 업계도 바뀌었어요. 벤틀리라는 자동차 굉장히 비싼 자동차가 있는데요. 이 자동차가 100주년 기념 모델을 만들면서 소가죽 대신 이 와인 공장에서 포도가 많이 있을 거잖아요. 포도 즙 짜서 쓰고 껍질 줄기 버려질 거잖아요. 거기서 섬유질을 뽑아가지고 이걸 가지고도 가죽을 만들었어요. 그걸로 만든 가죽으로 100주년 기념 모델을 만들었어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에서 이런 거 자꾸 만들어요. 현대자동차에 가지고요. 버섯 균사체 가지고 자동차 시트 만드는 사내 스타트업이 있어요. 점점 이런 상황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팔린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이런 게 마케팅이 되고 이런 게 소비가 된다는 거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꽃미남, 전 세계적으로 메트로섹슈얼이라고 그래서 잘 꾸미는 사람 얘기예요. 21세기 들어서 잘 꾸미는 사람이 막 떴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똑똑한 사람. 2010년대는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부각됐습니다. 그러다 요즘은 비거니즘 섹슈얼이라고 그래서요. 이제는 먹는 것부터 환경, 뭐 윤리, 젠더 이런 걸 좀 아는 사람. 이건 여성들이 생각하는 남성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멋쟁이 남자가 좋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똑똑한 남자가 좋았다가 이제는 똑똑하고 멋쟁이도 필요하지만 적어도 세상 돌아가는 거 좀 아는 남자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저 비거니즘 섹슈얼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루이스 해밀턴은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경주 선수인데요. 자동차 경주에 해가지고 1년에 한 1,000억 가까이 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얼마 전에 영국 왕실에서 기사 자기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나는 비건이다 선언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환경 문제가 됐건 불평등 문제가 됐건 계속 목소리를 냅니다. 갖고 있는 자동차도 다 팔고 전기차만 놔뒀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해야지 영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10대, 20대들이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계속 받겠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유명인들, 셀럽들 계속 나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연예인들이 영향을 자꾸 미쳐요.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부분, 동물에 대한 부분 자꾸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발 하라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식인이죠. 사피엔스라는 책 쓴 사람. 이 사람이 유독 강조 많이 했던 게 공장식 사육. 고기를 먹더라도 우리가 먹는 고기 중에 상당수는 공장식, 밀폐해서 키우는 거잖아요. 가둬놓고. 원래 동물이 뛰어다녀가면서 뭐 방목하고 이렇게 키운 거 잘 못 먹잖아요. 그렇게 한 건 비쌉니다. 요즘 동물 먹을 때요. 동물복지 인증 마크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이렇게 풀어놓고 키운 거예요. 동물처럼 살게 해주고 키운 그런 거. 지금 그런 물건들 잘 팔립니다. 전 세계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채식 한다는 사람이 자꾸 늘어가요. 우리나라에서만 채식주의 한다는 사람들이 250만 명입니다. 10년 전에 한 10만 명 정도였어요. 엄청 늘었죠. 채식주의자가 늘어나면 식품 시장에 변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더 많이 팔아야 될 거냐. 이건 식품에서도 그렇고 뭐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고민할 숙제가 됐죠. 여기다가 우리가 고민할 거. 이게 단지 먹거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특급 호텔들이 비건 여행한다고 비건 인증 자꾸 받아요. 아니 호텔이 뭐 하는 게 비건이냐? 호텔에서 풀만 먹이냐? 이게 아니고요. 그 호텔에서 일회용품 안 쓰고 호텔에 전기도 태양광도 좀 쓰고 이런 거예요. 호텔이 과거와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특급 호텔들이 왜 이러겠습니까? 다른 호텔도 아니고 특급 호텔들은 비쌉니다. 비싼 호텔들이 이렇게 한다는 건요. 이제는 돈 많은 사람, 좀 비싼 걸 돈 내는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해서 그렇습니다. 여행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여행지에 오염이 됐잖아요.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 유명 관광지가 다 깨끗해졌어요. 사람이 안 가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오염원이었던 거예요. 지방에 우리가 좀 편안한 공간 자꾸 찾아서 여행도 많이 다닐 텐데요. 이젠 사람들이 멋진 관광지 이거만큼이나 중요한 게 우리의 삶을 좀 편안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비건 여행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고 우리가 먹거리 먹을 때의 태도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게나 뭐 이런 꽃게 이런 거 찜통에 넣어서 쪄 먹잖아요. 이거 영국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영국은 불법입니다. 영국은 살아있는 게를 찜통에 넣으면 안 돼요. 우린 그렇게 살아있는 거 넣어야 또 맛있다고 먹잖아요. 영국의 올봄에 2021년 5월에 법이 바뀌어서요. 동물복지법이 통과돼가지고 이렇게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안 먹느냐? 아니 먹긴 먹는데 찜통에 넣기 전에 기절시킨 다음에 넣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아이고 뭐 별걸 다 그런다 하겠지만 이런 동물들이 찜통 안에서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 고통을 느낀대요.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를 땐 몰라도 알고 나니까 이거 좀 바꿔야겠다 생각 좀 들죠. 이게 아마 동해안 뭐 영덕 이런 데 가면 대게집 잔뜩 있을 겁니다. 거기에 수십 년 장사하신 수많은 사람들 신경 안 쓸 거예요. 계속 하던 일 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집이 자식에게 물려준 겁니다. 한 30대 아들이 물려받았다고 쳐봐요. 이 사람은 주변에 수십 년씩 일하던 아저씨라고 좀 구별시키기 위해서라도 자기 매장 앞에 플랜카드 걸 겁니다. 우리 집은 기절시킵니다. 이러면요. 그 동네 가는 사람들 중에서 아저씨 아줌마들이 그거 몰라요. 뭔 말인지. 20대 30대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 집에 가서 먹을 수 있어요. 이런 변화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트렌드에 관심 가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런 변화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치킨 좋아하시죠? 치킨 브랜드 중에서 자담 치킨 들어봤습니까? 자담 치킨이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동물복지 인증 닭만 쓰고 시작했어요. 우리가 먹는 닭 상당수는 동물복지 아니잖아요. 동물처럼 살게 해준 다음에 잡아먹는 이 동물복지 인증 닭을 자담이 처음 쓰고 마케팅에서 늘상 자담은 동물복지 이거 계속 강조했습니다. 요즘 자담 말고도 동물복지 인증 닭 쓰는 데가 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기억도 못해요. 제일 먼저 쓴 데 선점한 거예요. 이미지를. 혹시 여러분 주위에 대게집 하는 친척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트렌드에 관심 가질 이유가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트렌드에 대한 얘기 1부 이렇게 마감하고요. 2부를 통해서는 우리가 요 다음에 다른 얘기가 또 뭐 있을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새로운 기회가 또 뭐가 있을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